요즘 미국 채권 시장이 굉장히 요상하죠. 그리고 머니마켓 움직임도 상당히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길게 한번 대체 연준 시스템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채권 시장의 금리로 연결되는지 한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둘러싸고는 굉장히 긴 어떤 연방파 세력하고 지방 분권파 세력 간의 파워 게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1811년에 첫 번째 미 합중국은행이 있었고, 그리고 1818년에 또 생겼었는데, 결국은 지방 분권파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1836년에 제2차 미국 중앙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각 주들이 통화를 발행하게 되고 은행을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가동이 안 됐죠. 그래서 방만한 어떤 규제 때문에 금융위기가 20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1907년 뱅크 패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은행들한테 여신을 해줄 수 있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어떤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1913년에 연방준비법에 의해서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 번째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복잡합니다. 이게 이름도 Federal Reserve System이에요. 뭐 Bank of England, Bank of Japan, Bank of Korea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시스템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중앙은행이라는 이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 이 제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준은행이 있죠. Federal Reserve Banks라는 게 있고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인 워싱턴 DC에 이 연준 체계의 어떤 하나의 최상층에 있는 지배 기구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또 따로 있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공개시장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Board of Governor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층에 있는 지배 기구고요. 여기에는 7명의 멤버가 있죠. 7명의 이사진이 있죠. 현재는 1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어떤 이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2개의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연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략 3,000개 정도의 멤버 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Board of Governor 7명하고 그 다음에 연준은행 행장들로 구성된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죠. 일단 연방준비은행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게 준공공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지분구조로 보면, 소유구조로 보면 민간기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커머셜 뱅크들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지역에 있는 큰 은행이 독점적으로 소유를 못하게 돼 있고요. 가질 수 있는 지분의 한도가 3%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미국을 전체적으로 12개의 디스트릭트로 나눴죠.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연방은행 밑에 또 주요 도시들의 브랜치, 그러니까 지점들이 있죠.
그러면 이 연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체크이라는 것을 클리어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돈을 보낼 때 뭐 인증서 통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뭐 거의 10초 안에 돈이 가죠. 미국에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체크이라는 거, 드래프트라는 체크이라는 걸 써서 그걸 찢어가지고 주거든요. 사인해가지고. 그러면 뭐 A 은행 책을 뭐 톰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톰은 또 A 은행이 아니고 B 은행이에요. 그러면 A 은행 책이 B 은행에 입금이 돼야 될 거다. A 은행이 B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마차에 싣고 와서 실제 그 연원이나 연원 지점에 모여서 거기에서 책들을 다 교환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전자를 통해서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원의 어떤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커런시, 그러니까 돈도 이쪽에서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디스카운트 론이라는 게 뭐 할인된 론이 아니고요. 이게 은행들이 연원에서 돈을 빌리는 게 디스카운트 론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윈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경색에 이르렀을 때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서 빌리기 힘들면 그걸 연준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적용되는 금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기능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개별 은행들은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감독을 하지만 그 뱅크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지주회사, 은행 지주회사들은 연원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있는 지역의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리서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제학 박사나 뭐 파이낸스 박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리서치를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 그래요. 보드 오브 가버너는 이제 연준 이사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의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임기는 14년입니다. 이제 연임은 불가능하고요. 14년이면 뭐 굉장히 길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의장은 이 사람들 중에서 선임이 되는데 4년 임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4년의 가버너에다가 플러스 4년, 그러니까 1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앨런 그린스펀이 18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드 오브 가버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와 똑같아요. 그 최고 이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FOMC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받으면 그 100%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중 일정 부분, 보통 10% 정도를 떼서 연방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섀도우해서 돈을 빼가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그 정도를 예치하는데 그걸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저브라고 합니다. 이 연방은행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리저브를 관리하는 거예요. 준비금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컨트롤하는 보드 오브 가버너스가 정하고 보통 이제 FOMC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주식담보대출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마진을 넣어야 되느냐, 몇 %까지 주담 대출이 가능하느냐, 현금에 대해서 그것도 연준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도 정하고 뭐 보수도 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보드 오브 가버너의 의장,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이죠. 사실 연준 의장은 이사회 의장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연준 의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준 의장이 이사회 의장이 잘리면 그냥 평이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FOMC가 끝나면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가 부르면 또 나가서 또 설명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죠. 뭐 역대 대통령들하고 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연준 의장들인데
폴 볼커가 굉장히 유명하죠. 지미 카트 때 그리고 레이건 때 연준 의장을 하면서 무려 인플레이션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죠. 금리를 뭐 20%가 올려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레이건이 이제, 감세하고 공급주의, 경제학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죠. 그게 이제, 빌 클린턴까지 쭉 이어지고요.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최장기 호황을 누리죠.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은 무려 18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합니다. 이제 조지 부시가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앨런 그린스펀을 벤 버냉키로 바꿨고, 그 벤 버냉키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때 또 오바마가 그때 대통령이 되고, 벤 버냉키가 8년 하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제니 옐런을 임명을 하죠. 그 제니 옐런은 4년밖에 안 했는데 트럼프가 잘라버려요. 민주당 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화당원인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임명을 하죠. 제롬 파월은 역대 페드 의장들 중에서 경제학 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사들은 보면 이 JD 그러니까 법률 박사죠. 이 법학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의장들은 다 경제학 박사들이었어요. 이제 경력은 뭐 인베스트먼트 뱅커 같은데 있다가 오바마가 이제 공화당 배려하는 몫으로 연준 이사를 줬고요. 2012년도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017년도에 페드 의장으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상원이 인준을 하죠. 그래서 임기는 내년 2월 달에 끝납니다. 만약에 재임이 안 되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제니 옐런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칼럼도 한번 썼지만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너무 도비시하거든요, 지금 하는 짓이.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FOMC죠. 공개시장 위원회입니다. 12명인데요, 위원들은. 자, 상임 멤버는 7명, 자, 연준 이사회, 연준 이사들, 그리고 지방 연준 은행 총재 중에 뉴욕은 제일 중요하니까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상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은 각 그 연은 총재들 중에서 로테이션 순위로 돌아가면서 뽑게 됩니다. 자, 통화정책을 수행하죠.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금리, 그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이 제일 중요한 정책 금리가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거죠. 연방기금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것인데, 연방기금은 페드 안에 각 은행들이 지중구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한국은행 업무부에, 뭐 옛날에 제가 일할 때는 업무부라고 그랬는데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부에 지중구자가 있고, 그 지중구자에서 이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중구자는 10%의 디파짓, 그 예금을 맞추게 돼 있죠. 10%를 넘으면 그 이제 잉여 지준금이라 그러죠. 은행들이 하루 영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이 남으면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빌려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뭐 두는 것보다 빌려주는 게 이자가 많으면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는 은행들은 빌리게 되고, 그래서 각 은행들의 어떤 그 지중구자 사이의 대출 거래, 주로 이제 오버나잇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연방기금 시장이라고 하죠.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일종의 뭐 하는 콜금리 같은 게 Federal Funds Rate입니다. FOMC는 이 Federal Funds Rate의 타겟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0%에서 0.25%까지죠. 한때
9.11 이전에는 뭐 6%까지 올랐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커, 1980년에는 무려 뭐 거의 18%, 20%까지 갔었죠. 구체적인 그러면, 시장금리, 그죠? 연방기금의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준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리저브 마켓이라고 하죠. 거기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금리가, 페드가 정해준, 타겟을 벗어나면, 페드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채권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채권을 사면은, 채권 값이 올라가죠. 채권 값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채권을 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페드가 상당히 옛날에는 이 비밀스럽게 좀, 운영되다 보니까 엘리트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투명도를 높이고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1994년도부터는 FOMC 미팅을 마치면, 바로, 자기들 결정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99년도부터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것도 밝혔죠. 스테이트먼트에서. 2002년도부터는 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하는 그 투표 기록도 공개를 했고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몇 년도에 금리가 얼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페드의 뭐 가버너들하고 연원의 총재들이 펜슬린한다 그러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표하는 그런 작용까지 하죠. 최근에 뭐 그게 좀 땡겨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하던 시기가. 그래 시장 영향을 받고 했죠. 그래서 이 페드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 페드는 중앙은행이니까 발권기가 기능이 있죠. 그래서 돈을 찍어서 내죠. 그래서 그 돈들은 전부 다 사실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게 금하고 교환해 줬는데 닉슨 이후에 1970년 이후에 금 태환 기능이 정지가 됐죠.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불준비금, 지준금을 페드에 예치를 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죠. 그죠? 지준금이. 페드 입장에서는 그게 부채가 되죠.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막 사들이죠.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채권을 사들이고, 그러면 채권은, 뭐, 국채나 아니면 모기지 채권, MBS 같은 경우는 페드의 자산이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에게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페드의 자산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페드가 이징을 해야 되겠다. 시중에 좀 돈을 좀 풀어야 되겠다.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을 사들이고요. 그럼 은행은 채권을 팔겠죠. 채권을 팔고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페드로 또 예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준금 자체가 하나의 시장인데 그 시장의 어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연방 기금 금리, Federal Funds Rate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강조하면 이 FF 금리는 은행들 간의 은행 지준 계좌, 페드의 은행 지준 계좌 간에 거래되는 금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카운트 레이트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높으면 그냥 뭐 골치 아프게 다른 은행들한테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죠?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페드 가서 간단하게 그냥 빌리면 되죠. 그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항상 상한입니다. 그러면 하한은 뭐냐? 하한은 이제 은행들이 필요 지준금을 넘어서서 더 많은 돈을 지준계좌에 두면 그게 아까 잉여 지준금이라고 그랬죠. 액세스 리저브라고 그러는데 액세스 리저브에 대해서도 페드가 이자를 지급합니다. IOER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 FF 금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낮으면 뭐하러 다른 은행에 빌려주겠어요. 그냥 페드에 예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페드가 금리를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니까
그죠?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FF 금리의 상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고 하하는 이 액세스 리저브에 지급하는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왼쪽에 있는 이 채권을 사들여서 지준금을 늘려버리면, 그죠? 지준금 공급을 늘려버리면 FF 금리가 하락을 하겠죠. 그죠? 지금 같이 매달 지금 1200억 불씩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QE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FF 금리가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하한인 액세스 리저브, 과잉 잉여 지준 금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QE는 뭐냐?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페드가 그냥 이 채권을 팔거나 사거나 해서 그 FF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많이 팔아버리고 나면 이제 금리가 0%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0%까지 오면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공간이 없죠. 이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입하고 싶다. 그러면 QE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0%까지 갔는데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무식하게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총 3차에 걸쳐서 QE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은 QE를 줄이는 거죠. 그걸 2013년도부터 해서 그 테이퍼링을 할 때 뭐 텐트럼이 나타났다. 시장 발작이 나타났다. 그래서 금리가 막 오르고 막 그랬었죠. 이번 코비드 때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페드가 강력하게 한 달에 1200억 불씩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지금 거의 한 4조 달러, 5조 달러 정도 페드가 시장에 돈을 풀었죠. 그리고 이제 RP 시장도 사용을 합니다.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페드가 일종의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보통은 이제 오버나잇인데 뭐 2주 15일까지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페드의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담보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버나잇은 내일 아니면 뭐 15일 후에 다시 되사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RP 또는 뭐 레포는 은행들이 페드에 채권을 주고 그래서 2주 15일 후에 아니면 내일 다시 채권을 돌려받고 돈을 갚는 거죠. 금융경색 때 이걸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융경색이 아니라 뭐 유동성 과잉이죠, 시중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질식할 지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페드가 유동성을 흡수하죠. 이럴 때 역 RP를 하는데요. 그걸 리버스 레포라 그러죠. 또 RRP라고 하는데 뭐 금융기관들이 페드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페드는 또 채권을 금융기관들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 이 RRP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말에는 거의 1조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RRP 잔고가. 왜 그러냐 하면 이 페드가 계속 무식하게 어떤 국채를 사들이다 보니까 시중에 국채가 씨가 말랐어요. 그럼 이 국채를 가지고 또 다른 민간 금융기관들, 은행하고 헤지펀드들 간에 거래를 할 때도, RP 거래를 할 때도 이 국채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채가 시중에 마르니까 민간 어떤 그 금융시장, 그러니까 머니마켓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기 머니마켓의 유동성에 위험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를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역-RP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0.25%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리저브, 그러니까 잉여 지준금에 페드가 제공하는 금리는 0.1%였는데
0.15%로 최근에 0.05% 올렸어요. 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이 FF 금리, 그리고 연방 기금 금리의 상한은 0.25%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한은 바로 0.15% 잉여 지분 금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이펙티브, 그러니까 시중에서 거래되는 FF 금리를 봤더니 0.08%? 그죠? 굉장히 위얼드하죠. 이게 지금 평상시 한으로 작용하는, FF 금리 한으로 작용하는 잉여 지준금리 0.15%보다 낮죠. 상당히 지금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발생했던 게 지금 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여기 보면 16년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해의 연말에 역 RP 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때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QE를 기본적으로 유지해 왔으니까 시중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0.5%가 디스카운트 레이트고, 여기 보면 파란색 점선이 FF 금리인데 이게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고 0.25%가 RP 금리인데 이 RP 금리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페드가 이제는 세컨드 서브 플로어라 그래가지고, 세컨드 플로어라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는 시장이 더 이상 잉여 지준금리를 바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새로운 하단의 FF 금리를 역 RP 금리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QE가 한창일 때, 시장이 유동성 때문에 질식할 때, 그때 발생되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상황인데,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페드의 무식한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RP 잔고거든요. 갑자기 지난 4월부터 급등을 하죠. 초급등, 역사상 가장 많은 RP 잔고로 초급등을 하는데, 지난 분기 말에는 RP가 많을 수 있는 게, 은행들이 RP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레버리지로 안 봅니다. 위험 자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SLR이죠. Supplemental Leverage Ratio를 산정할 때 빠져요. 그래서 분기 말에는 보통 스파이크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했죠. 그래도 1조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도 지금 다시 회복해서 776빌리언, 7,760억 달러까지 지금 RP가 치솟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페드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 사실은 채권을 시중에 공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RP 금리는 0.05%, 그죠? 5 basis point.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FF 금리의 하단선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FF 금리를 여기서 방어하고, 또 지난 4월달 이럴 때는 또 FF 금리, 이 RP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시중 은행들이 페드에 돈을 빌려주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10,000원을 빌려주고 9,995만 받겠다. 이러면서 페드에다가 돈을 갖다가 RP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일한 이유는 시중에 채권이 없어서 RP 거래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RP 거래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RP가 더 편한데, 역 RP가 더 편한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FF 마켓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한 6시 30분이나 돼야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오전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페드하고 역 RP 거래를 하면
뭐 그래도 대충 1시, 오후 1시 정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갚는 것도 오후에 한 3시 반에서 5시 15분 사이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FF 거래를 하면 이 은행들 간, 민간 은행들 간 거래니까 당연히 신용 거래죠. 그래서 이제 근데 RP 거래를 하면 어쨌건 트레저리 빌을 받잖아요. 그죠? 단기 국부채를 받게 되니까 담보 효과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RP 거래를 하면 SLR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너무 많이 유동성이 풀렸다. 그리고 T-빌은 트레저리 채권은 마르고 말랐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시중에 RP를 위태롭게 합니다. 근데 RP는 은행들하고 헤지펀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하고 헤지펀드 사이에 자기들끼리 어떤 머니마켓에서 유동성을 주고받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삐걱해서 고장이 나서 어느 한 헤지펀드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버리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됩니다. 미국에는 이 담보를 중복 제공할 수 있어요. 내가 TV를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를 100만 불을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주담 대출로 100만 불을 게임스탑 사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그 사람한테 담보로 국채를 100만 불치를 받으면 내가 140만 불만큼 이 담보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140만 불만큼 다른 사람이 사서 그걸 다시 공매도를 치겠죠. 그러면 실제 주식은 100만 불치만 있는데도 140만 불만큼 공매도가 나는 겁니다. 그게 게임스탑이 그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유거든요. 이게 이제 체인으로 뭐 리하이퍼티케이션 하고 또 하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 오버나이트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빌황의 아케고스가 하나가 빵 터져버리면, 그래서 어떤 중간에 있는 쪽이 탁 터져버리면 그 담보를 처분하게 되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좌에 있던 담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내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이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 채무한도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채무한도가 대충 28조 달러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트럼프 때 그 어떤 예산법을 개정하면서 이 채무한도를 2021년 7월 말까지 2년간은 적용하지 말자. 피처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 2주 있으면 이게 돌아오는 거죠, 마감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늘려달라고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통 때 같으면 사이가 좋으면 이거 늘려주겠죠. 근데 지금 뭐 공화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보수적인 의원, 특히 조 맨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돈을 풀어도 페드가 너무 심하게 풀고, 바이든 정부도 너무 공격적으로 그 재정을 팽창한다는 거죠. 물가는 뭐 오늘도 뭐 5.4% 뭐 올랐죠. 뭐 그렇게 미친듯이 오르는데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일단 민주당이 그러면 과반 뭐 조맨층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과반으로 억지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려고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계속 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겠죠. 이 필리버스터를 막고 이제 표결에 가자 라고 하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나 뭐 연방 채무 같은 경우 60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위태롭죠. 그래서 오바마 때는 한번 연방정부가 문을 닫기도 했었죠. 그러면 뭐 재무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무부 입장에서는 우리 돈 없어. 최대한 돈 없어. 이러면서 돈이 없는 척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재무부 국고 계정, 그죠? 재무 갖고 있는 이제 은행 계정이죠. 거기 있었는데
이걸 이제 7월 말까지 4,500억 억 불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국고 개정에 뭐 원래는 자세히 보시면 거의 한 1조 불, 1조 불 훨씬 넘죠. 1.8조 불이 있었는데 이게 막 최근에 많이 줄였죠. 정부가 열심히 줄였는데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어제 기준으로 753빌리언, 그죠? 7,530억 불. 그러니까 앞으로도 4,500억 불까지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죠, 돈을. 얼마를 줄여야 되냐? 대충 한 3,000억 불 정도 줄여야 돼요, 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국고 개정은 연준은행 밑에 있습니다. 연준은행이 관리를 해요, 국고 개정을. 그죠? 이 국고 개정으로 뭐 세금도 들어오고, 뭐, 이 채권 발행하면 또 채권 발행한 어떤 돈도 들어오고, 또 갚을 땐 돈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연준은행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T 계정들을 보면 뭐 왼쪽이 자산이 오른쪽이 채무죠. 부채죠. 3천억 불 303빌리언을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오는 그 T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기 국고채를 일단 다 상환해야죠. 그죠? 다 상환해버려야 되죠. TGA가 이제 국고 계정에 있는 돈을 털어서 상환을 하죠. 그럼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머니마켓에 투자했던 이제 투자자들은 이 TV를 상환하고 돈을 받겠죠. 그죠? 디파짓을 받고, 이 예금이 그러면 은행, 세 번째 은행에 예치가 되고, 그러면 뭐 평상시 같으면 이 은행들이 이렇게 굴러 들어온 예금을 연준은행에 그 잉여지중금으로 두면 되죠. 잉여지중금 금리가 높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역RP를 한다는 거죠. 채권을 받기 위해서, 그죠? 국고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연준은행 같은 경우는 그 연준은행한테는 이 국고 계정 TGA가 채무거든요. 이게 줄고, 그 다음에 역RP, 그렇죠? 또는 뭐 잉여시중금, 보통 역RP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왜 역RP가 증가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최소한 3천억 달러 정도는 더 역RP가 증가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KDI에서 MBA를 한 졸턴 포사, 크레딧 스위스 스타 애널리스트죠. 머니마켓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8월 말까지 만기 돌아오는 T빌이 무려 8천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5천억 불을 더, 그죠? 흡수를 해야죠. 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하면 이 8천억 불 전체가 역RP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RP 잔고가 심하면 거의 1.8조, 1.5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레저리 빌 레이트, 그러니까 단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이 역RP 금리 지금 0.05%였죠. 보다 낮으면 이런 일이 더 발생하겠죠. 단기 국고채가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단기 국고채 금리를 보면 0.05%입니다. 뭐 거의 같죠. 지금 역RP 금리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역RP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단기 국고채 금리가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죠? 오를 수가 있죠. 그죠? 자연스럽게 어떤 그 금리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시중에 미친듯이 늘어난 이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에다가 말라가는 어떤 그 트레저리 그 국고채로 인해서 지금 역RP 금리 역RP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래도 남아도는 어떤 유동성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장기 국고채에도 들어오는 거죠. 장기 국고채 금리가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뭐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 델타, 뭐 람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이게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월스트리트저널 어제치에 보면 재미있는 게 2013년도 케이스인데요.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는 2013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고채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그죠? 거의 3%에서 거의 1.6%까지 쭉쭉 빠졌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쫙 올랐다가 그게 이제 테이퍼링 텐더럼이었죠. 막상 테이퍼링을 하니까 금리가 빠진 거예요. 현재 해석하기를 테이퍼링 하면 결국 또 경기가 둔화가 되겠지. 이게 10년짜리잖아. 그래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분기당 이 국고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채 수익률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국고채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국고채 수익률이 확 올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난 분기에 국고채 수익률이 1분기죠. 그 1.75%까지 오를 때, 이게 보면 1981년 이후에 거의 막 가장 높은 수익률 하락이었어요. 그 단계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 조정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면서 회복되니까 이제 그때 또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숏을 때렸어요, 국고채를. 숏 커버링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페더의 무식한 QE 지속으로 인한 어떤 유동성 증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일파만파라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페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 경제 구성원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미래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도 장기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가 현실화된다.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경제가 인플레 경제로 가는데요. 결국은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못하니까 투자도 줄게 되고 경기도 나빠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가 뭐 입장을 바꾸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욕을 들어먹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게 긴 뭐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 RP 시장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